다 영어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경험담 있으시죠? 오늘 질문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조금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퀘스터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좀 어차피 뭐 텔레비전에 나왔으니까 어려운 질문을 좀 대답을 해볼게요. 외국어의 침략, 민족의식 파괴. 굉장히 민감한 첫 부분들도 많고. 질문부터 괜찮으시겠어요? 예, 뭐 저런 건 일찍 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전투력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네. 예, 일단 앉아가지고 어떤 의미로 이 키워드를 쓰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아직 청년인데 저보다 좀 더 어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야민정음이니 급식체니 이렇게 한국어를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약간 우리나라 말에 담겨있는 민족의식을 약간 파괴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되어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언어는요, 생활과 함께 진화하지 못하는 언어는 사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문을 갖다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유교에 기반을 한 왕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를 묘사하기에 한문이 굉장히 적합한 단어들이 많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사회를 살게 되면서 그 기술사회에 관련된 용어들은 영어로 된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문을 가지고 이거를 묘사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번거롭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진화를 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언어는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형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으면 죽은 언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언어의 아름다움이거든요. 우리 문화의 산물인 이유가 뭐냐면 옛날 우리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국말이 멋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방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가는 그 말이 진짜 우리 정서를 반영한 우리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외래어가 너무 많다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어라는 언어를 볼게요. 영어라는 언어의 단어의 60%가 프랑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프랑스어를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영어로 일반적인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언어는 두 민족이 같이 교류를 하면 섞이는 것이고, 어쩔 땐 아픈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복을 단행해가지고 섞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다른 민족을 정복해가지고 섞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다 나무태처럼 우리의 아픈 역사건 좋은 역사건 다 새겨진다는 거예요, 언어 안에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건 그 모든 결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한국말이다, 이것이 깔끔한 거다, 이거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그 지저분한 부분까지 다 끌어안을 줄 알아야지 진짜 우리말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뭐 직접적인 토익이나 뭐 토플 같은 걸 공부하기보다는 뭐 길게 잡고 뭐 영어 자막을 놓고 영들을 뭐 한 2, 3년 봐라. 예. 그러면 영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럼 뭐 3년 뒤에 영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슬프게도 대한민국에서는 3개월 뒤에 영어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은 결국 학원을 다니고 그 죽어가는 영어를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당장 뭘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한 대학생이란 작은 개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하던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가 있습니다. 그죠? 돈을 투자해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투자하거나 커리어를 발전시킬 때도. 제가 영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걸 다 포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장기적인 부분을 위해서 단기적인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겁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어 몇 년째 공부하세요? 영어 한 15년에서 거의 한 길게 잡으면 한 18년까지도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18년을 3년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5년 전에 이미 영어 공부는 더 이상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15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30년 됩니다. 계속 단기 영어 하다 보면은. 그럼 그때 가가지고도 6개월 뒤에 평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차라리 3년 동안 그냥 모질게 좀 점수가 떨어지더라도 3년 이후부터 이 영어는 됐어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내 경쟁력을 올릴 수 있어. 그게 목표잖아요. 그죠? 거기를 3년 안에 가는 게 이익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6개월 했다 지로 세팅했다 6개월 했다 지로 세팅했다 하면서 15년을 더 가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떤 쪽이 본인한테 더 이익이 되는지 좀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 그렇게 학생 때는 굉장히 긴 시간 같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3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을 희생해가지고 15년 동안의 고민을 해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는 단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 단어를 정말 단순 암기를 계속해야 하는 거잖아요. 단어가 단순 암기라는 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단어는 거의 대부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사람이 생각했던 그림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 자체가 되게 예뻐요.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단어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갖다가 왜 안 쳐다보게 되냐면은 하루에 200개씩 외우라고 그러니까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보면은 너무 예쁩니다. 근데 꽃집에 가가지고 꽃이 200송이가 있으면은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휘의 늪에 어휘의 늪이라고 하셨는데 늪에 빠져 있다고 느끼시면은 가장 제가 빨리 들을 수 있는 조언은 뭐냐면은 하루에 한 단어씩만 쳐다보세요. 하루에 한 단어씩만 자세히. 그 사전 찾아보잖아요. 우리 단어 모를 때 사전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죠? 맨 윗줄만 읽잖아요. 그 단어 모르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 단어를 아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단어랑. 그럼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예요. 그 사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나봐야죠. 그럼 맨 끝에 그 조상 얘기까지 있어요. 라틴어 어디서 나왔다. 고용어 어디서 나왔다. 거기까지 딱 읽은 다음에 사전을 덮고 눈을 잠깐 감고 있어봐요. 이 5개의 의미가 어떤 그림을 그린 사람의 머릿속에서 왜 나왔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단어에 5분에서 10분씩 써보세요. 그러면 어휘가 늪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처럼 느껴질 때 그때 언어의 재미를 문화생활로서 진정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뒤쪽에도 키워드가 있거든요. 저 44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44년. 저희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어려웠는데 아까 발음 말씀하셨지만은 일본식 발음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웠고 외우기를 배웠고 그래 공부한 게 제가 44년 됐습니다. 75년부터 공부해가지고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다른 어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물론 이제 리딩과 스피킹은 됩니다. 그 리스닝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리스닝이 안 되는 분들의 8, 90%가 제 경험에는 아직 리딩 스피드가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갖다가 사람이 말하는 속도로 읽을 수 있지 않으면 리스닝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리딩이 그 정도 속도로 올라가야 돼요. 사람이 말하는 속도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 백트랙을 안 할 정도, 뒤로 다시 가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리하고 글자가 계속 머릿속에 매칭이 되겠죠. 근데 그걸 대체로 왜 그렇게 해도 영어가 안 느냐면요. 그걸 갖다가 한 번 지나간 다음에 궁금하니까 다음 에피소드를 보면 안 늘어요. 그 같은 에피소드에 글자하고 소리가 왜 저렇게 어떻게 매칭됐는지 끄덕끄덕 하면서 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돌려봐야 돼요. 한 편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자고 있는데 그 막 대사를 내가 막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사를 갖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글자와 소리, 말이 연결이 됐겠죠. 그 다음에 에피소드로 넘어가야 돼요. 셋째가 아들인데 얘는 그렇게 언어에 관심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내야 되잖아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재미는 좀 저희한테는 사치인 것 같고요. 엄마들이 2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요. 회화가 가능하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입시 공부라던가 둘 중에 하나 영어를 택해서 아이한테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듣는데요. 똑같이 가르쳤는데 뭐 큰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데 작은 아이는 관심이 없고 이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은 언어도 좀 취향이 어떤 문화생활이나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발레 가면 자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어를 싫어하고 그건 당연합니다. 개개인 달라요. 그죠? 외국어를 아예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요, 분명히. 영어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굉장히 싫어하다가 갑자기 중국어를 가르치면 와 이거 신세계다 그러고 엄청나게 빨리 배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은 언어에 재미를 붙이고 싶으면 다른 언어를 한번 가르쳐 보라는 거, 특히 쉬운 언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외국어로 소통을 하는 즐거움을 느껴보면 거기에 빠지게 돼가지고 다른 언어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좀 여유 있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어를 싫어한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아니면 당연합니다. 뭐냐면 영어는 도구예요. 도구를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공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취미로 목공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분들이 망치를 사랑하려면 목공을 먼저 사랑하고 망치, 이게 좋은 망치니까 일이 잘 되니까 좋은 망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망치를 사랑해서 목공을 배우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영어를 좋아해라는 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망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 그걸 가지고 할 일을 만들어줘야겠죠. 영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애가 뭐 힙합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힙합 가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거나 외국에 있는 힙합 동호회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인터넷으로 활동을 시킨다든지 뭔가 할 거를 만들어주면은 애들이 해야겠다 이렇게 느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나한테 계속 영어 해야 되는데 학원만 가면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외국인들 모이는 파티 한 3번 끌고 갔어요. 그다음부터 진짜 열심히 해요. 그죠?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들고 싶은 게 있어야지 도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 애가 왜 망치를 싫어해요? 망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뺀질이가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아이구나. 그냥 아주 정상적인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미국을 다녀와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어가 조금 어눌했어요. 근데 그때 주변 어른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국어 못해도 영어 잘하니까 괜찮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꼭 뒤에 덧붙인 말이 너는 본토 발음이다. 본토 발음이어서 좋겠다. 넌 정말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땐 그냥 그런가 본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영어의 본토가 뭐며 그게 제 2부의 강의 내용. 네. 자, 그럼 2부 시작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 본토 발음이라는 게 뭘까요? 원어민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원어민 영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럼 우리가 원어민 영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어떤 영어입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영어를 너무 완벽하게 하잖아요. 외국 나가지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형이랑 얘기할 때도 친형이랑 얘기할 때도 한 2m 정도 떨어져서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이 세팅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적응이 안 되네요. 우리가 흔히 처음 영어를 공부하러 가면은 미니멀 페어라고 불리는 굉장히 전문적인 언어학 내용을 배웁니다. 미니멀 페어라는 이론을 대체로 저는 외국에서 언제 처음 접했냐면요. 언어학 석사 과정에 입학한 다음부터 미니멀 페어가 뭔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 미니멀 페어가 뭐냐?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의 발음 구조를 익히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인데 한 음절만 다른 걸 반복해서 외우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좋은 발음으로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영어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자부터 아이들이 가장 따분해하는 것부터 시켜요. 얘 아직 헬로 하와이 할 줄도 몰라요. 근데 가가지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근데 얘가 R이라고 안 하고 L 이러겠죠. 왜 한국 사람이니까. 그 아이가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한국 아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아니야. 따라해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L, R. 그럼 얘가 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 어렸을 땐 이랬어요. 자, 가글링을 한다고 생각해봐. 목소리에다 가글을 집어넣고 R. 그 순간에 아이가 아주 그냥 정상적인 10대 아이가 영어가 너무 재밌다고 생각할까요? 하기 싫어질까요? 하기 싫어지죠. 자,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한때 본토 발음에 집착을 했었냐면요. 199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일이 있었죠. 혀 절단 수술. 애들이 영어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혀 밑에 있는 R자가 잘 안 돌아간다. 그래서 혀 밑에 있는 힘줄 갖다 끊으면 애들이 본토 발음이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체 구조를 바꿔야 할 정도로 우리가 원어 발음에 집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본토 발음이라는 게 뭘까요? 원어민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원어민이? 모르겠죠? 자, 잠깐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도는 언어 공부를 하는 모든 분이 이해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도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언어관을 처음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어관은 국어관입니다. 국어관은 뭐예요? 나란말이라는 뜻입니다. 나란말이라는 게 있으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요. 첫 번째, 모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한국 외에 한국말을 쓰는 나라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 끝으로 가볼게요. 반대쪽 끝으로 가면은 공용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용어권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 나라가 한 나라 말을 쓰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공용어권이 세상에서 굉장히 넓어요. 어느 정도로 넓으냐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7개, 8개 정도의 언어를 쓰는 것이 전 세계 면적의 75%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75%의 민족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아이덴티티, 내 민족성을 표출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고요. 우리는 어디 가서 한국말 옆에서 쓰고 있으면 한국 사람인데 아는다, 알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원어가 스페인어인데 내가 페루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스페인어를 써도 내가 페루 사람인지 아르헨티나 사람인지 멕시코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 이게 단점입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요. 국제화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스페인어가 원어민인 사람이 스페인어로 책을 쓰면은 그 책을 내는 순간 50국가에 발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해요. 우리나라는 한국말로 컨텐츠를 만들고 세계화를 하려면 일부러 한국말 자막을 입혀가지고 국제 포털에다 올려야 되는데 스페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자긴 멕시코 사람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공연 잡아달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한국인이 꼭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느 공용어권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공용어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공용어가 대체로 어떤 언어들이 있냐? 그럼 저 언어들입니다.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 이걸 갖다 우리가 공용어, 대공용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20여 개국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를 비롯해서 옛날에 프랑스가 나쁜 짓을 했던 아프리카 서쪽 거의 전부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페인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남미 전체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공용어권이 어디냐? 영어입니다. 영어를 갖다가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약 54개 정도가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영어를 쓰는 나라가 54개나 있고 54개라는 크리티컬 매스를 가지고 영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외국어로 할 줄 아는 사람의 숫자가 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체로 원어민 영어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국 영어일 것 같죠? 우리 영국 영어를 갖다 배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영국이 사투리가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런던에서 20km만 기차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 미국에서 11년 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사투리가 심해요. 영국의 어떤 언어가 원어민 언어예요? 모르겠죠. 그럼 미국에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데 갔다 칩시다. 텍사스 같은 데 갔더니 Howdy, Barn. What are you having for breakfast today?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원어민 영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럼 우리가 원어민 영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어떤 영어입니까? 그 교과서가 어떤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미국 CNN. 그렇죠. 미국의 CNN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의 CNN 발음이 아니라 그 영어를 갖다가 ABC 영어라고 합니다. 대체로 언어학에서. 가장 미국에서 먼저 전국 방송을 한 네트워크 방송 중에 하나예요. 지상파 방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방송국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전파가 힘이 약해가지고 전국 방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전국 방송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뉴욕 사람 말 다르고 시카고 사람 말 다르고 로스앤젤레스 사람 말 다르고 텍사스 사람 말이 달라요. 그래서 아나운서들한테 굉장히 독특한 아무 성격과 감정이 담기지 않은 정형화된 영어를 배우라고 합니다. 그것이 ABC라는 방송국의 매뉴얼에 나왔던 ABC 잉글리시라는 건데 그것이 대체로 많은 언어학자들은 미네소타 정도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영어라고 잘된 영어라고 여깁니다. 그럼 이 ABC 영어는 어떤 시대에 만들어진 영어냐면요. 4년제 대학을 나온 백인 중년 남성만 인간으로 치던 시대의 영어예요. 그죠? 굉장히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심한 시대여가지고 40대 백인 중년 남성 중에서도 동북부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만 인간으로 치던 시대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는 어떤 영어냐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투를 갖다가 그대로 복제하도록 배우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영어를 갖다 그대로 복제하도록 배웠느냐? 이거는 우리가 직접 미국에 가서 배운 것도 있고요. 그 이전에 일본에서 영어 교육이 들어오면서 이런 관념을 가지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사실 조선시대에 시작이 되지만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상을 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러니하게 일본에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1920년대, 30년대에 일본 국가 철학이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사자성어로 정의가 돼요. 타라 입구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이 문명국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철학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이랑 얘기를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라는 티가 전혀 안 나야 일본이 열강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철학입니다. 자, 뭔가 이렇게 창피해지기 시작하죠. 약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막 깊은 곳 속에서 좀 이렇게 우러나온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학을 봅시다. 화혼양제. 근데 우리가 타라 입구를 하는데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혼까지 유럽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는 일본이라는 뜻이죠. 혼은 일본 혼을 가지고 있고 제라는 건 재능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주, 서양의 제주만 배우겠다. 그러니까 서양의 기술만 가지고 서양의 패션을 입고 서양식으로 식사를 하는 겉모습은 서양식으로 하나. 속은 일본식으로 하겠다. 두 가지 철학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갖다 한 결과 일본의 영어 실력이 어떻습니까? 잘 아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은 화혼양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 공부에서. 언어는 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혼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를마뉴라는 유명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를 아울러서 정복했던 유럽의 역사 속 황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개의 언어를 하는 건 두 개의 영혼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인들의 정서를 이해 못하고 그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혼양제를 선언하는 순간 영어 공부의 성공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철학을 갖다가 우리가 일제시대 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은 바뀌었어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를 자꾸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중생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세요? 물어봐요. 파리에서.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오마이갓! 방탄소년단! Do you know BTS? 막 난리가 납니다. 그죠? 달라요. 아시아 사람인 티가 안 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당당하게 내도 돼요.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한국 사람 소리가 나는 게 뭐가 창피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영어를 너무 완벽하게 하잖아요. 외국 나가지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불리해지냐면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느 나라나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이민자는 돈을 벌러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행동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인식이 많습니다. 잘못된 인식이지만 퍼져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외국인은 뭐예요? 대체로 유학을 오거나 우리나라에 관광 오거나 돈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미국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외국 갔을 때 어차피 미국 문화를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이 아니면 이민자로 인식이 되는 게 나을까요? 외국인으로 인지되는 게 나을까요? 외국인으로 인지되는 게 훨씬 나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만약에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언어 속에는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제스처와 표정도 미국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우리는 겸연쩍어서 웃는다는 게 있죠. 선생님이 막 혼났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겸연쩍어서 웃는다는 게 없어요. 누가 내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으면 그 사람은 나를 비웃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어를 똑바로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표정과 제스처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영어 발음이 완벽하게 미국 사람 같아요. 근데 누가 심각한 경찰이 총 들면서 Get out of your car! 그런데 Are you laughing at me?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인종 차별이 옛날보다 많이 해소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당당하게 한국 발음을 가지고 내용과 컨텐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재치, 내 인격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 발음으로 승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대에 맞는 언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